전면에 나선 이해찬 전 대표. 4월 보선 거의 이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야권 단일화를 놓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겪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면서 이거 보니까 보선 거의 이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자 국민의힘 분노한 국민들은 안중이 없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 사흘 연속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갖고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리고 뭐 네 번째 대통령을 만들고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도 접전입니까? 아주 초접전이죠, 이번도. 서울은 우리 후보가 오히려 앞서 나가다가 네. 요즘에는 이제 아주 접전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어제 그제 나온 여론조사는 거의 신뢰성이 없는 조사입니다. 현장에서 뵈면 여론조사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70%? 그분 70% 이상 분들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그러고 힘내라고 투표하겠다고. 자, 임지혁 교수님. 네. 여당 내에서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 앞서도 봤는데 이거 별거 아니다. 이거 사실은 조금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해찬 전 대표가 등장해서 강하게 얘기합니다. 거의 이긴 선거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자, 이 등장은 어떤 효과를 노린 걸까요? 일단 그 유튜브 특성상 예. 친여, 강성, 핵심 지지층들에게, 그러니까 당원들에게 선거를 독려하는 차원으로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일단 집도끼들을 네, 모은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보궐선거라고 하는 것이 투표율이 낮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그런 투표율이 낮은 상황에서 조직력이 많은 정당 같은 경우가 상당히 예를 들면 선거를 하기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친여 성향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당원들에게 선거에서 가능성이 분명히 있으니 결집하자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에게는 또 반대로 역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를 보게 되면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보수층 같은 경우가 상당히 결집도가 높아요. 민주당에 비해서. 그런데 문제의 핵심인 중도층 같은 경우는 또 압도적으로 또 야당에 쏠리는 현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당에서 이번 선거 관련해서 적어도 LH 사태라고 하는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그런 것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 없이 저렇게 제기했을 때 중도층의 표 쏠림 현상들을 막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저 발언 자체가 여권 성향의 지지층에게는 사이다 같은 발언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중도층이 들었을 때는 아직까지도 예를 들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어떤 예를 들면 이런 느낌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될 발언인데 전직 당대표가 저렇게 발언하시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땐 좋은 영향은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러면은 네. 유권자 중에서 다수를 점하는 중도층을 좀 자극하는 발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보궐선거가 어떤 형태로든지 여당의 문제로 보궐선거가 시작이 됐었고 예. 그다음에 중간에 LH 사태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가 발생했었고 또 아시지만 추경 갈등으로 1년 동안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가 부동산 문제 이런 문제로 관련해서 많은 어떤 고통과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예.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분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게 우선이다. 이 공감을 전제로 해서 공감 속에서 우리 지지층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읍소나 호소를 통해서 소위 조직적으로 결집하는 방식의 선거 전략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이제 어느 날 이해찬 전 대표가 나와서 저렇게 얘기했을 때 예. 지지층에게는 의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도층의 광범위한 예를 들면 민심 위반 현상들을 결집시키는 데는 오히려 역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저런 발언보다는 오히려 지금 저기 선대위원장인 이낙연 선대위원장처럼 예. 제가 볼 때 고개 숙이고 반성하고 긴박하게 얘기해서 호소하는 방식을 통해서 좀 적어도 이번 선거가 그야말로 심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서울 시민의 삶의 문제 아니겠느냐. 예. 서울 시민의 삶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호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됐을 때 시그널이 두 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는 예를 들면 다 이겼다라고 하는 예를 들면 예. 오만한 느낌이 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한쪽에서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열심히 호소하는 하겠다고 거죠. 하고 이런 예. 이중적 시그널이 갔을 때 그것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다시 한번 선거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를 겨냥해서 뭐 상황 이런 표현 쓰고 또 승리 호소인이냐 뭐 이런 또
지적도 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뭐 이런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고요. 윤경호 의원님. 영상으로도 확인해봤지만 여론조사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추세의 변화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양자 대결이든 아니면 삼자 대결이든 박영선이라는 후보가 확정되기 전부터 예. 박영선 후보가 꽤 유리한 걸로 나오다가 LH 사태 이후로 급격하게 박영선 후보가 불리한 걸로 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추세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는 숫자의 폭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바로 핵심이겠죠. 민심이 그만큼 이반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선거에 나온 후보 중에 1%포인트 아래 지지율에 그치는 후보라도 자기가 될 거라고 다 큰 소리 치고 또 그렇게 자기 도취, 자기 확증을 가져야 선거운동이 되고 주변 사람들이 같이 띄워주니까요. 오히려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그건 보시는 뭐 거네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특히 정당의 기반을 둔 후보들은 예. 그건 뭐 너무나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이치니까 그게 여론조사하고 좀 엇박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 뭐 좀 굳이 그렇게 보실 필요 없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해찬 전 대표죠. 이해찬 전 대표 얘기가 조금씩 그 여권 내에서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어떻게 예. 들었느냐? 이번 선거에 LH 사태로 인해서 떠나버린 민심으로 인해 서울시장 선거를 여권이 놓친다면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해서 차기 당대표를 뽑고 이러지 않고 비대위를 구성을 해서 비대위요? 그 비대위 체제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까지 가도록 하는 그런 플랜을 얘기하는 쪽에 일각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 비대위를 꾸린다면 그건 이해찬이라는 선거의 명수가 다시 복귀를 하는 그럼 이해찬 비대위원장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 갑자기 이해찬 대표가 저렇게 유튜브 방송이나 예. 아니면 김종 교수님 얘기처럼 자기네 편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채널과 장을 통해서 나타나서 아주 일방적인 얘기를 지금 해버리고 있잖아요. 예.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중도층이 뻔히 정말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는 반감을 부를 게 뻔한데도 저렇게 나서는 이유가 뭘까? 예. 선거에 전략이 있으면서 하는 건가? 아니면 더 큰 그림이 있는 건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해찬 전 대표가 나선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빠르다. 특히 왜 그러냐? 이해찬 전 대표가 이렇게 나서버리면 이낙연 전 대표의 존재는 그렇지 않아도 존재가 없다고 그러는데 예. 더 급격하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저는 뭐 제가 보기엔 계속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가 이렇게 등장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주장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이 쓰입니까? 부담스러운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뭐 그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당내 어떤 역학구도 내지 대선 구도를 향한 어떤 행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선거에 있어서는 금방 김정욱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중도층에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고 만약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노리셨다면 투표 동료 차원, 지지층에 대한 투표 동료 차원, 예를 들면 이번에 안 되나 보다라고 하는 낙심을 방지하고 투표장으로 이끄는 이런 효과 이외에는 사실은 전략적 노림수가 보이지 않고요. 아마 이제 당내 향후 행보하고 대권 이상의 뭐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사실 윤기찬 변호사께 그 질문 좀 드렸는데 그걸 좀 지나갔어요. 아까 만평이 좀 하나 있었는데 그 앞서서 요 얘기 좀 들어봐야 돼요. 국민의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앞서서 이 야권 후보 단일화 얘기 잠깐 있었는데 이 관련 만평이에요. 여기 보면 뭐 최종 타결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둘 중 누가 보따리를 쌀까요? 뭐 이게 두 명의 후보 얘기 있죠. 그런데 둘 중 누가 밑에 보겠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아래로 보시면 둘 중 누가. 근데 여기는 김종인 위원장 얼굴이 들어있어요. 자, 이걸 보니까 지금 이른바 오세훈 후보가 뒤에 뭐 상황 얘기까지 했잖아요. 윤기찬 변호사께 이거 추가 질문, 이 질문도 마저 드릴게요. 만약에요,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될 경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봅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원할 수밖에 없죠. 지금
화학적 결합 말씀하시는데 물론 후보에 따라서 화학적 결합의 정도가 다른 건 분명해요. 예. 그건 이제 지도부의 의지라기보다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그렇죠. 큰 정당이냐 작은 정당이냐에 따라서 당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런 이제 화학적 결합의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예. 1년 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서울시장이 누군가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대선에서 지게 되면 1년짜리 시장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선된 사람도 열심히 도와야 되는 부분이고 또 낙선된 사람도 대선의 길이 열려 있고 본인의 정치 공간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두 낙선자와 당선자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향후 행보에 있어서. 그렇다면 화학적 결합의 여지가 이전 선거보다 훨씬 클 것이다. 이 부분 하나하고 안철수 후보는 이제 합당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또는 오세훈 후보가 공동 시정도 운운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이런 세 가지 면에서 볼 때는 화학적 결합의 정도는 우려하는 거에 비하면 클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근데 그동안 사실 오세훈 후보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 서로 주고받은 말은 좀 사실 선을 넘었다. 굉장히 험악했다. 이렇게 평가 나오거든요. 근데 감정적 표현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저는 그것은 전략적 선택이다. 왜냐하면 실제 이제 그 당내에 또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정치하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 또 말씀을 통해서 예. 당내에 당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발언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당내에 어떤 질서가 정리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 국내힘 입장이었고요. 예. 그래서 여론조사 길이 다소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애당초에 18, 19 후보 등록일 때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많은 분이 기대를 하셨지만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신 전문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마 24일, 25일 선거운동 시작 전후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부분이 많고 심지어는 예. 29일 투표용지 인쇄일까지 봤거든요. 어. 그러니까 예전에 단일화 과정에 보면 덜 지고 덜 질환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빨리 됐던 단일화의 사례가 됐어요. 오히려 과거와 비교하면 좀 빨리 된 됐죠. 거고 이 네. 정도면 웬만한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럼? 그리고 오차범위 내의 경우에도 승복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양 후보가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이제 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최 의원님 말씀처럼 물론 이 여론조사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예. 정당이 다른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정당 내에서도 이전에 상향식 공천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다 이런 여러 가지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부분에 비춰보면 예. 여론조사만 갖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여론조사라는 객관적 데이터 갖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도 현실적으로는 있고요. 어쩔 수 없다라는 또는 거죠. 이제 정당이 다른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한 후보가 양보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서 단일화 이후에 승복하지 않는 일은 아마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좀 이 보궐선거 관련 사항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음은 아까 패널분들 설명하실 때 이낙연 전 대표 얘기가 잠깐 나왔거든요. 오늘 또 기사가 있습니다. 명운을 걸었는데 선거도 지지율도 썰렁하다. 이낙연의 잔인한 3월. 대선 주자 이낙연 전 대표. 지금 여당의 보궐선거를 이끌고 있어요.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썰렁하다. 이낙연 선거 긴박하게 됐다. 연일 절박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판 무릅쓰고 공천 강행에 부담이 컸다. 지지율은 하락했다. 당장 위기 탈출할 변곡점도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잔인한 3월 아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낙연 전 대표가 선거를 이끌고 있는 과정에서 이해찬 전 대표가 등장을 했어요. 비공식적인 등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요. 어떤 구체적인 직감을 맡은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이해찬 전 대표가요. 다음 대선에 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거가 아주 어려울 줄 알고 나왔는데 요새 돌아가는 거 보니까 거의 뭐 선거는 이긴 것 같습니다. 야당 세력들은 이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선거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서울시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문재인 정부 흔들겠다. 그리고 정권 교체하겠다. 이게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런 선거는 처음 봤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도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문재인 정부 지켜야 됩니다. 여기가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려요. 예, 저 작심했습니다. 작심해서 하여튼 가서 그 마이크 잡을 수 있는 데는 다 다니려고 그래요. 이해찬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 근데 지금 동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지금 선거 국면이에요.
두 전직 당대표 무슨 관계고요? 보궐선거 이후에는 또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찬 전 대표가 이렇게 나온 것은 지금 현 상황이 좀 엄중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엄중한 이유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전 대표의 지금 지지율 하락이 너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 이분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선거를 내년 대선에서 치를 수 있겠는가 하는 불신이 든다는 것이죠. 지금 이낙연 대표가 지금 호남의 적자인데 호남의 적자를 통해서 진보 진영에서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처음으로 한번 대선을 노려보자는 그런 기대감이 호남에서는 굉장히 큰데 예. 이분이 자꾸만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한테 졌던 정동영 후보와 자꾸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저희가 지금 명찰 달고 있는 것처럼 간판이나 명찰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나의 비전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지금 유권자들이 자꾸만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50년 전에요. 197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붙었을 때 당시에 아주 혁명적인 공약들을 내놓습니다. 그 당시에 통일이라든가 그리고 예. 노동자들의 분배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공약들이었습니다. 그런 공약들을 내세움으로써 새로운 간판을 내세움으로써 박정희 대통령과 박빙의 승부를 펼칩니다. 그만큼 잘 싸웠거든요. 그러한 DJ의 적자로서 예. 간판을 내밀고 있는 이낙연 대표가 지금 간판을 제대로 명찰을 제대로 못 붙이고 있으니 이해찬 대표가 다시 등장해서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우리 진영에서도 얼터너티브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입을 풀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 희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매우 적다. 지금 기획된 친문 후보를 내세워서 지금 이재명 후보를 과연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저는 지금 유권자들이 15%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후보로 봐서는 예. 친문 후보가 어떤 분이 기획으로 올라와도 그분을 꺾을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이해찬 대표의 지금 그 행동은 별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대선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해찬 전 대표의 등장도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보궐선거 얘기 뭐 짧게 좀 더 이어가 보겠는데요. 네거티브,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네거티브 양쪽에서 굉장히 지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살 길은 네거티브다. 내곡동 LCT 특혜로 몰고 도쿄집은 친일로 몰고 특혜냐 친일이냐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당은 TF를 꾸렸죠. 오세훈 후보 7배 보상 챙기고 오리발이다. LCT로 달려간 선대위 박형준 까도남이다. 이렇게 지금 네거티브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죠. 뭐 여당에서 이거 네거티브 아닙니다.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지적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국민의힘 가만히 있지 않죠? 박영선 야스쿠니뷰 아파트 이 얘기 또 합니다. 이 도쿄 아파트. 그리고 홍준표 뭐 박영선 배우자 사찰 아닌 검찰 내사다. 뭐 사과하라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좀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세금 낸 후보다. 내곡동 땅 셀프 보상받았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시장 재직 시절이었던 2007년 2월 12일 날 서초구청을 방문한 뒤에 서초구 내곡지구의 택지 임대주택 개발 예정이었던 곳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더 이상 오세훈 전 시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몰랐다 혹은 내가 한 일 아니다 보고받지 않았다 라고 문제를 거짓말하고 회피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말하고 후보를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그 스스로의 약속에 대해서 당당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선의 적은 박영선인 것입니까? 그는 최근 일본 도쿄시장으로 가라는 조롱을 자초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증오한다는 일본 정부에 세금 명목으로 돈을 보태주기까지 했으니
앞의 두 분의 이른바 친일은 그의 친일 근처에도 못 가는 것입니다. 그의 말만 소란했던 항일운동이 사실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미워하는 것은 박 후보의 겹겹한 위선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못지않다는 평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하면서 특혜받았다. 그리고 뭐 친일 그런 거 비판하더니 친일 아니냐.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요. 이걸 언론에서 네거티브라고 좀 설명하고 있고요. 김재욱 교수님. 오세훈 후보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곡동 땅입니다. 이른바 보금자리 주택 사업 지구죠. 자, 오세훈 후보가 시장 시절에 그게 지구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SH공사가 뭐 이렇게 거쳐서 정부에 이제 지구 지정을 요청한 서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여당에서 그걸 문제 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이제 사인이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거예요. 근데 오세훈 후보는 지금까지 내놓은 설명을 보면 그거는 국장 수준에서 전결로 끝난 것이다.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영상 봤지만 현장을 방문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사실관계는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저 후보 같은 경우는 전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소위 서울시의 아이들 무상급식 하는 문제 관련해서 주민투표 붙여가지고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사퇴까지 한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사퇴라는 얘기를 걸었는데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6년 7월 1일 날 서울시장에 취임을 했는데 그 다음해인 2월 12일 날 서초구청을 방문했고 거기서 이제 임대주택 개발 예정 지역이 내곡지구를 시찰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본인은 뭐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찰은 했지만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지금부터 이 정도 시찰을 했다면 본인의 내곡지구에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로서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어요. 저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정확히 몰랐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내곡지역에 땅이 있었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시찰을 갔어요. 그렇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이걸 인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는 측면이 하나인 거고요. 두 번째로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공시지가가 평당 이 지역이 40만 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보상 평당이 150만 원이 됐다 그러는 거고 실제로 보상한 액수는 270만 원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한 7배 정도가 올랐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본인이 이 문제를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이후라도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알았다고 얘기한다면 이 선거 과정에서 많은 얘기들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들어오면 아예 몰랐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또 전교 사항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결제 라인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SH가 서울시에 산하에 있는 것이고요. 예. SH공사와 관련해서 이런 예를 들면 택지 보상이나 아주 그 중요한 공공주택 같은 것이 들어서는 입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전결 상황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땅에 있는 곳에 시찰 가는데도 몰랐다. 그다음에 아무리 전결 상황입니다만 소위 시민들 특히 힘들게 사는 분들의 택지를 통해서 주택을 보급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 뭐 하신 거예요? 서울시장 하실 때. 제가 볼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서울시장을 하실 때 본인이 서민의 삶 지금 가장 그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 LH 문제 이런 거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만 전혀 그런 사람들은 고민하시지 않았다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건 의혹입니다만 정확하게 이 부분에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분이 선거가 지나고 나게 되면 이 부분에 상세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 이전에 많은 의혹이 있고 본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여기서 정확히 설명하시는 게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윤찬 변호사가 반론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제가 사실은 이제 이 처음에 이 지구 지정 제안을 하기 이전에 이미 이제 지구로 사실상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6년도 3월경에 이미 공동임대주택 관련 특별법에 따라서 그렇게 아마 지구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던 지역입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얘기가 있었다. 오세훈 시장은 2006년 4월 달에 아마 출마 선언을 하고 말씀하신 듯이 7월인가 그때 이제 시장 취임을 합니다. 그 뒤에 법이 바뀌니까 2009년도에 다시 보금자리 이제 주택지구로 지정되는 절차가 진행됐던 겁니다. 그 이전에 이미 이제 땅값은 많이 올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특혜를 얻으려고 했다 그러면 지금 LH 사태 때 나오는 것처럼 지구 지역 내가 아니고 살짝 제외했겠죠. 그러니까 제외하면 지구 지역 밖에 인접해 있는 땅이 훨씬 더 경제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이미 기존 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주택국장 정결로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세훈 시장 칸이 있다고 해서 오세훈 시장이 알았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
보통 전결할 때 주택자 사인하고 시장 라인에는 전결 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어폐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내곡동을 시찰했다고 해서 구체적인 집원 갖고 우리 군대에서 도상훈련을 하지만 이 집원이 어디쯤 있는 건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곡동 시찰했는데 해당 땅을 제외했다 그러면 문제가 될지언정 이것이 포함된 것을 그냥 방치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 이 부분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LH와 보상 체계가 그때는 다릅니다. 그때는 토지 보상만 있는 것이고 지금 LH 같은 경우에는 대토 보상 내지 이주자 택지, 뭐 공공주택 택지, 그다음에 지작물 보상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LH 지금 직원들의 투기성 있다고 비난받는 부분도 토지는 감정가로 보상받기 때문에 토지 보상을 노리고 들어간 건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에 부수적인 여러 보상 체계를 노리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지금의 LH 보상 체계와 그때 보금자리 주택 보상 체계가 다르다. 예.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뭐 상당한 특혜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아직까지 빈약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의 부인이 갖고 있는 상속 지분이 8분의 1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36억 원 중에 8분의 1이면 약 한 4억 원 좀 넘는 것인데 예. 이것이 일부 보도에 보면 전체가 마치 처가 상속한 것처럼 36억 원을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약간 팩트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 자,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음은 박영선 후보와 관련된 내용. 이른바 이제 도쿄 집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제 좀 입장을 좀 내놨죠. SNS상에 글을 올렸습니다. MB 대통령 때 남편이 회사에서 쫓겨나 일본으로 가게 됐다. 거기서 아파트를 사게 된 거다.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2월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재산 신고에 들어가 있는 거는 지난 12월 말,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지 지금 처분했습니다. 이 얘기까지 지금 어제 입장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유기찬 변호사.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게 올해 1월 말이죠. 1월 그렇다면은 21일이죠. 출마 선언한 이후에 처분을 한 거네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올해 이제 1월 21일 날 출마 선언하셨으니까 예. 만약에 출마 선언을 하지 않으셨으면 출마를 안 하셨으면 처분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12월 달까지 재산 신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자의로 처분한 거라기보다는 선거 목적 하에 이제 처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굳이 일본 가서 그러면 어떤 사유로 이제 밖에 부군께서 나가셨다 하더라도 그 주택을 꼭 구입할 필요가 있었는지 만약에 거기에 계속 영주하실 게 아니고 거기에 계속 살 게 아니라면 굳이 뭐 여러 가지 임대 방식도 있는데 구입을 했다는 것은 다른 목적도 여러 가지 고려사항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박영선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게 잠깐 어쩔 수 없이 쫓겨나가서 거주 목적으로 샀다는 취지 주장이신데 예. 쫓겨나갔다는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어떤 분은 예. 뭐 기획 뭐 입국설에 관여했다는 부분에 또 뭐 이런 그 설명하시는 부분은 분도 계시고 다툼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잠시 일본에 머무실 거라면 굳이 주택을 살 필요가 있었느냐. 특히나 일본 제품 사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 국내적 저항이 있었던 이 민심을 감안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런 취재 주장을 하는 겁니다. 김종표 그런데요. 아니 뭐 외국에 집을 사는 것 이것까지 문제 삼느냐 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 잠시가 아닌 거죠. 이명박 정부에 쫓겨났던 5년이잖아요. 대통령 임기가 5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제가 이제 박영선 후보한테 직접 얘기를 들은 건데요. 진짜 많은 다양한 압박들을 받았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면 상관이 정치인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남편은 아무도 상관도 없는 분인데 그거 관련해서 뭐 자기 그 법무법인 자체가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 시절 동안에는 국내 활동이 어렵겠다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갔던 거고 5년 동안 사는 과정에서 집을 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문제 제기하자는 건 좀 상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부동산 가지고 양측에서 뭐 공격, 방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뭐 물론 이제 집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런데 차라리 안 파시든가 안 팔고 계속 선거 동안에 갖고 계셨든가 해야 되는데 왜 팔았느냐는 또 선거에 그 말씀인데. 출마하면서 파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자초했다라는 취지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보궐선거 관련된 이야기 좀 길게 이어가 보겠습니다.